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떠나게 된다.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 관계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이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들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내가 사회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한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 대하듯 애틋이 바라봐야 한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의 자유를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쓸데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한 장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제값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한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 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약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가 그를 도우러 올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이다. 지극히 이타적 행위가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 바로 그가 나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해외를 다니며 태극 문양 부채를 나눠준 적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한복을 입고 유럽 여기저기를 다니며 김치를 소개하는 젊은이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곤 한다. 나라 사랑이자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렇다고 일본 청년들이 자전거에 일장기를 꽂고 일장기 무늬 부채를 나눠주며 한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보일까? 길거리에서 기모노를 입고 나또를 먹어보라 권하면 우리는 그들을 일본 국수주의자로 생각할 것이다. 큰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으라며 온갖 글씨로 앞뒤를 도배한 광고판을 맨 채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며 예수에 대한 신앙이나 경외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과 거만한 태도 때문에 예수에 대한 거부감만 들 뿐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종교가 사입이라고 여겨지듯 애국도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듯 상대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할 때라야 가능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용인될 때 나의 애국심도 이해받고 보장받는다. 외국인에게 김치나 삼계탕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다 혹여 맛없어 하는 기색이나 표현을 하면 모욕을 느끼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나에게 좋다고 남까지 좋을 리 만무하다. 비록 우리의 대표 음식이라고 무조건 권하고 보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만이다. 남의 자녀를 흉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된다. 남의 종교를 경멸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진정한 애국자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애국 때문에 남의 나라를 모욕하고 침해하면 안 된다.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애국심이 아니다. 그런 우월감을 애국심으로 착각하면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인종을 경멸하게 된다. 애국심 자체는 미덕이다. 그러나 애국심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건 미덕일 수 없다. 현재 우리 모두가 열렬히 애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투표다. 나라 사랑과 애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관심의 증명이 투표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이 행운을 갖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가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죄악이다. 당연한 것 같은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시민이 정치 권력과 싸웠는가. 특히나 여성의 투표권은 더욱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미국만 해도 1920년이 돼서야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됐다. 프랑스는 1946년, 쿠웨이트 경우엔 최근인 2005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어렵게 얻은 투표권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일부 국가는 의무투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19개국은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치는 경제와 더불어 현재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도구다. 개인적인 금전 문제는 성실을 무게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성실로 일궈놓은 나의 사업이 손누리째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 투표를 안 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비열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들은 많은 일에서 내 자유의지와 의사결정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에 무지하며 무관심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능력을 갖는다.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더불어 경제적인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권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무관심, 무지함의 결과가 지극히 극소수의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법을 바꿔가며 매번 이기는 싸움만 하려 한다. 그렇다. 정치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이 계속될 때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해진다. 투표 같은 작은 행동이 자신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이유다.
결국 투표일을 휴일로 보내는 사람은 평생을 휴일로 보내려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말과 행동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듯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과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투표는 가장 현명한 애국의 표현이다. 투표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권리의 표현이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 정치를 나무라거나 항변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본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라는 태도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이다. 나의 인생을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 수는 없다. 당신이 투표하지 않기 바라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평생에 걸쳐 모든 투표에 대해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권한다. 정치적 사건들과 관심을 가지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과 정보를 갖추기를 바란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관심 없다는 식의 태도를 빗대어 악을 저지르는 사람뿐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 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라고 했다. 1968년 어느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무관심과 묵인을 나무랐다. 그러므로 애국은 성기와 같다. 자부심을 갖되 밖으로 꺼내 자랑하지 말며 원하지 않은 이에게 강요하지 말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행복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살림에도 여러 테크닉이 있듯 삶에도 몇 가지 테크닉이 있다. 노력을 덜 하고도 효과가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덜 약속하고 더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하면 기대가 떨어지거나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말한 공사를 3주 안에 끝내면 대단히 고마워한다. 방 청소를 부탁했더니 설거지까지 해놓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세차까지 해오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허나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다.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도 새 직원에게 계속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선행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행이다. 이런 대가는 언젠가 한 번에 찾아오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면 누군가 곧바로 뺏어간다. 내가 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무엇을 더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 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끄는 게 아니다. 암도 없애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력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기보다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 또 하나,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을 멈춰야 하는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재밌는 건 대화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것을 내준 셈이란 점이다. 그러니 잠자코 들어도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싶다면 그가 뒷담화를 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해라.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가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뒷담화이기 때문이다. 설령 뒷담화 패거리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값진 신뢰를 얻게 된다.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따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일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라.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다. 출근 걱정에 억지로 불면증을 이겨보려 하면 둘 다 잃는다. 그냥 잠이 안 오면 하루 안 자도 그만이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밀린 일도 하며 놀아라. 그러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된다. 누구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잠은 고양이 같은 놈이지 강아지가 아니다. 내버려 두면 오히려 와서 비비적거린다. 안 올 때는 그냥 안 오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온다.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어디를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깨지며 의식이 살아난다. 정신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굳이 멀리 여행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따라 걸어라. 뒷길로 들어오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라. 같은 식당에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 더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공경해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면 상대도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이야말로 위의 모든 삶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다. 마음속 퇴비더미 만들기.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 대여섯 명만 한 그룹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많은 여러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직원들, 관리자들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과 각기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내보낸다면 이 모임들 중 살아남을 모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온갖 말들이 들려온다. 사람은 좋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흉보기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비난,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편가르기 등 많은 배설물들이 날아온다. 이런 말들은 똥이다. 인간의 생각이 깊지 못해 잘못 만들어낸 냄새나는 똥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 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은 똥이다. 나는 누군가 내게 생각의 똥바가지를 뿌려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똥을 내게 뿌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견 혹은 고심 후의 진언 등으로 포장해도 그 안은 역시 똥이다. 그런데 이 똥을 받자마자 그대로 던져버린다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똥물을 엎어쓰고 모두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런 일은 똥을 만든 사람과 이들 대신 뿌려줄 사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똥판을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이런 똥을 나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두라 말하고 이를 받는다면 마음속에 가두어 삭혀서 나중에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화분갈이를 할 때면 22kg짜리 퇴비를 몇 개 사온다. 봉투를 열고 손을 쑥 넣는 순간 흙과 여러 미생물들이 발효되어 나는 시큼한 듯 구수한 냄새가 코로 들어온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발효되어 온기 따뜻한 퇴비가 되어 있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좋은 냄새가 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옥한 토양이란 유기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유기물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양분이며 퇴비에는 이런 유기물이 가득하다. 퇴비 더미의 성분은 대부분의 밭이나 집안에서 나오는 유기물 쓰레기들이지만 가장 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나 짐승의 배설물이다.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퇴비를 만들 퇴비 더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한다. 주변에서 전해주는 마음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오래 삭혀두었다가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야 주변에 뿌려주면 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그런 사람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 사이의 진정한 리더다. 아랫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평가를 듣고 바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거나 심지어 그 비난을 전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아직 똥이 퇴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비판이나 내가 받은 욕 중에 정말 내가 받아도 당연하다고 느낀 것이 몇이나 있는가? 그러니 다른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직접 해야 하며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쓰레기나 똥이 퇴비가 되고 비료가 되는 과정이다. 퇴비 더미를 만들어 놓으려면 내 안에서는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걸 감싸고 몇 달이나 몇 년이고 견뎌야 한다. 이를 견디지 않으면 가족이 와해되기도 하고 몇십 년 친구들이 편을 갈라 나뉘고 유능한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결국엔 밥값만 축내는 한 달짜리 친구들만 모여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은 스스로의 축적된 사고와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어린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오는 판단과 환경은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한 믿음은 위험하다. 그렇게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정신적 노예로 추락한다. 나 스스로가 나의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주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뿐임을 알고 인생의 지배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동이 바로 마음속에 퇴비를 만드는 행동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근주자적과 질환직이란 말이 있다. 근주자적은 중국 서진의 학자 부연이 편찬한 태자소부잠에 있는 구절이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라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 중에 질환지교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대로 옮기면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이 생선 가게에 들어선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일맥상통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제자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제자가 말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걸으시다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줄이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생선을 감싸던 줄 같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법구비유경의 쌍서품에 있는 말이다. 수어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교칠지교, 막역지우, 금난지계, 백아절현, 중마지우 등도 모두 친구를 사귐에 있어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들이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거주지를 자주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림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바뀐다. 인연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 중의 하나다. 인연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게 만든다. 불교의 인과법 또는 인연법이란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서 연기법은 우주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 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연기는 불교의 근본 진리며 불교에 대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다룬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며 우주의 법칙 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의미도 들어있다. 나는 매일 현실에서 사람들이 인연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본다. 나 역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의 세계에 들어오고 저자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내 주변에 나를 만나 사업가가 되고 저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들 역시 나를 만나기 전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다. 나는 1년에 2차례씩 30명에서 4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가량 미국에 머물며 아이디어 투어를 한다. 그들은 함께 호텔에 묵으며 밤새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친형제보다 끈끈한 사이가 된다. 이 인연이 한 달, 반년,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 서로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안에는 그 인연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 그 누구 하나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인연에 쌓은 정성, 이 인연의 인과관계에 따라 변함과 발전의 속도는 각기 다를 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들의 선배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지고 그 배움의 깊이와 삶의 철학이 통째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인연의 법에 따라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렇다. 그 모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귀지 않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결과니 의롭고 믿을 만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주변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인연이 바로 당신이다.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일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 이 말이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느냐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 주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어, 그래요? 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는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계가 필요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귀를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불편한 모습들. 한국에 오면 해화동에 들러 꼭 한 번씩 연극을 본다. 그런데 요즘은 공연장에서 매번 불편한 모습을 본다. 공연 중에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이유로 옆자리 관객의 외모를 빗대어 흉을 보거나 함부로 반말을 해가며 놀리기 일쑤다. 일부 코미디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일이 흔해진 듯하다. 하지만 관객을 놀리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놀림당한 당사자도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주변 관객도 자신이 지목될까봐 불안할 뿐이다. 들여다보면 무대 위 배우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분해 보인다. 너 그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어? 몇 살이야? 넌 얼굴이 왜 그따위냐? 수술 잘 됐다. 어제 둘이 뭐 했어? 같은 말들은 모욕에 가깝다. 공연을 위해서고 역할이 있다 해도 반말도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기사님, 봉원사에서 좌회전한 후에 내려주세요. 그러나 택시기사는 대답이 없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애교다. 담배를 피우거나 반말을 하거나 손님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한다. 심지어 자신도 끼어들거나 과속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쌍욕을 날린다. 여자 승객이 낑낑거리며 트렁크에 짐을 넣는데 제자리에서 백미러로 쳐다보는 기사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무례한 택시 기사들이 많은 나라가 없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도 이런 일을 자주 당하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어떨까 심히 걱정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한국의 택시 요금은 지난 10년간 동결된 것이 맞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서비스 역시 지난 30년간 동결된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택시 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국가적 위치를 생각하면 국격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정책 위반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지경이다.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매번 듣는 소리다. 번번이 그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사진이 어디 유출될까봐 부끄럽다.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내게는 과격해 보인다. 사실 파이팅은 응원, 격려의 의미를 지닌 감탄사다. 국어 국립원에서 파이팅의 순화어를 아자 혹은 힘내자 등으로 대체해보려 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구호들 중에 파이팅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파이팅은 싸움이라는 뜻의 영어 파이팅이 어원이다. 외국에선 이 영어 낱말이 응원이나 격려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외래어로서 변형되면서 현재의 힘내자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미 파이팅은 한국어로 굳어져 널리 쓰이긴 하지만 싸움이라는 원래의 뜻 때문에 응원이나 격려의 말로는 부적절하고 외국인에게 적대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각종 비즈니스 친선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때로는 결혼식에서까지 파이팅스러운 사진을 찍으려니 부끄러움은 온전히 내 몫이다. 타인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국제적 보편성을 벗어난 문화를 배제하는 배려심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또한 품위, 친절, 배려는 인간의 품성 가치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감이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이며 가장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인간이 품위를 갖추면 다른 인간들과 구별된다. 의외로 세상에는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품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를 따르게 하는 힘이 있으며 어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며 정숙한 여자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기품이 있고 친절하며 남을 배려하는 남자를 키워낸 어머니들은 칭송을 받아야 하고 그런 여자를 키워낸 아버지들은 천국에 보내야 한다. 세상은 한 번도 기품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해 준 적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며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적도 없다. 품위를 갖출 때야 비로소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친절이 몸에 배어야 사람들이 허물없이 따르며 배려함으로 모든 이의 호의를 얻어낸다. 이보다 더 강렬한 사회적 성공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는데 이 세 가지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을 생각을 하지 말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품위와 기품이 스스로 생겨나고 남을 사랑하면 친절과 배려가 저절로 얻어진다. 부디 내년 당신의 생일은 마음껏 축하해 주게 되길 바란다.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눈에 띈다. 돌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온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화살이 날아오는 이유는 날고 있는 그 자체가 이유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누군가 떨어뜨리려 하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욕을 한다고 말했다. 가진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을 헐뜯더라도 같이 대응하거나 더 모질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난과 비평에 맞대응하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의 호의와 애정이 깊고 다정해도 가벼이 그들 가운데 상석으로 올라서면 당신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들의 호의는 적의로 변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호의는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비난과 뿌리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한 것은 나쁘다. 칭찬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주역에 잠룡 물룡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을 급히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나의 올바름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의 도리에 맞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남의 칭찬과 비난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바꿀 이유가 없어진다. 위대한 사람은 비범한 원리를 찾았다고 하거나 뛰어난 행동으로 남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 남들보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졸렬하고 유치해 보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 속에서 벗어나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상태, 즉 초연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완벽한 자유이며 가장 멋진 인간으로 사는 길이다.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말라.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상인 세상의 법이 있고, 사회의 통속적인 규범을 다루는 도덕적인 법이 있다. 또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자연의 법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법도 어기지 말기 바란다. 법을 어겨서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사나 형사 혹은 도덕적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과가 된다. 첫째,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다. 둘째, 실제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다. 넷째, 과오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다. 다만 용서를 요구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요청할 일이 아니다. 설령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앙심을 품거나 보상을 미루면 안 된다. 제 잘못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과했던 대한항공과 딸의 사과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담기지 않았다. 그저 용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과에는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없다. 진심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은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거나 농담이었다거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혹은 누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사과는 마치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발뺌처럼 들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유감이다라고 사과하는 것이다. 유감이라는 단어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누가 유감인지 무엇이 유감인지 알 수 없다. 잘못 그 자체를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사과 형태 역시 사과받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잘못이나 성범죄 같은 일에 대한 사과라면 상대는 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억지로 찾아가 사과를 한다면 사과 그 자체마저 무례로 보일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것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으로 자신의 사과가 진지한 것이며 진심임을 밝힐 수 있다.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용서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진지하게 사과를 해도 그가 받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할 일을 다한 셈이라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마음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면 그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니 미안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런 사과의 절차나 방식을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 마음에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상대의 마음보다 내 기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는 직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남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는 사과를 더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겁나는 말이 생각나 한마디 남길까 한다. 어쩌면 사과할 수 있는 잘못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은 사과를 해도 용서하는 법이 없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 자연을 훼손하는 일과 같은 잘못에는 용서가 없고 그 처벌이 확실하며 보상을 할 수도 없기에 대가의 요구가 가혹하다.
다행인 것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먼 시간은 1분 전이라 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고,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 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당신은 얼굴이 커서 소처럼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광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남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든지 고언으로 부르든지 농담으로 부르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든지 상관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는 말이거나 이번 기회에 의젓함을 보여 잘난 척하려는 의도다. 때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태반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원하지도 않는 충고를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기 바란다.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당신은 게으르다. 왜 그렇게 오만해요?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2번이나 이혼하셨다고요? 아이를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나요? 피부가 엉망이군요. 아니,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션 감각이 형편없군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이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고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걸 아무데나 내놓고 다니고 흔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내놓은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기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어줍지 않은 충고로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말 것.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려왔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변한 것도 아니다. 남편이나 친구에게 베푼 정성이나 신의가 보답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정을 주고 정성을 들였다가 실망하는 경영자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의 정성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이나 추가 보너스를 요구하면 엄청난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듯 대가를 기대하는 모든 선행은 실망하기 마련이다.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선행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아이가 자라면 효도하길 기대하며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이 아이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 내 자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나 내가 못한 공부의 한을 풀어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학비를 벌고 있다면 그 역시 실망하게 될 뿐이다. 선행은 그 선행으로만 끝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키우는 재미로 보상이 끝나야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면 내 생일에 그만한 것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족해야 실망이 없다. 나는 사업가들을 돕기 위해 강연도 하고 수업도 하고 따로 만나 상담도 한다. 그들이 잘 만들고 잘 팔고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가르치며 내 개인적 사업 노하우를 비롯해 모든 사업의 비밀과 과정을 공개한다. 1년에 150시간 정도를 대학에서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를 하고 해마다 수천 명에게 강의를 한다. 비행기 표조차 스스로 지불해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상황이 즐겁다. 이렇게라도 사업가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과의 합작, 창업, 투자 때문이 아니다. 사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의 근간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안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떠나게 된다. 내가 가르친 사업가들이 더 큰 사업가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있더라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만 남게 됨을 나는 안다. 결국 기대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공식이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행은 하나의 작은 선행만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다수가 또다시 대가 없는 선행을 하게 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욕심이 담긴 많은 선행은 예외 없이 그대로 사라진다. 진실한 선행이야말로 다른 선행을 불러낸다. 어떤 보답도 원하지 않고 행한 선행은 당신의 삶에 진정한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할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